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잠시 한눈판 사이 아이가 물건을 삼켜 놀란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가 해마다 2천여 건에 이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과 식도에 천공을 일으키는 등 응급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아 이물 삼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이들은 성장할수록 호기심이 많아지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입에 넣어 탐색하는 구강기 시기를 거친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식도나 위 배출구에 이물이 걸릴 수 있다. 특히 동전처럼 크고 동그란 이물이 식도에 걸렸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식도 점막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구강기라고 해서 만 12개월을 전후해서 입으로 물체를 파악하는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만 4세 정도까지는 이물을 삼키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물을 삼킨 직후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보호자도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염증이나 천공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TV주치에서는 소아 이물 삼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아외과 연희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소아 이물 삼킴인데요.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나 경과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주로는 3개월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에게서 발생을 하고요. 신경학적이거나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아이들에서는 청소년기까지도 이물삼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에서 조금 더 호발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네. 8, 90%는 대변을 통해서 자연 배출되고 한 10%, 20%에서는 내시경적 제거가 가능한데요. 1%의 정도 환아들에서는 저에게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아이가 뭔가를 또 삼키기 힘들어하면 부모님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무언가를 삼켜서 왔을 때 구토를 유도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토를 해서 삼킨 것들을 빼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구토 유도는 교과서적으로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구토를 유도할 경우에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서 오히려 더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구토를 유도할 경우에 점막 손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행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삼킴 사고는 아니지만 기도에 걸려서 호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하임리히법이라는 응급처치를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임리히법은 먼저 아이의 의식을 확인한 후에 한 손으로 머리와 목 뒤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잡고 아이를 뒤집어서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아이를 엎드려서 잡은 다음에 손바닥으로 아기의 양쪽 어깨뼈 사이, 등이죠. 이 부분을 5번 정도 세게 쳐서 이물을 바깥으로 뱉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나올 경우에는 다시 바른 자세로 돌려서 아래로 45도 정도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쪽으로 가도록 한 후에 아이의 양쪽 유두선을 이은 자리 바로 아래 가슴뼈 부분을 손가락 2-3개를 겹쳐서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세게 눌러주는 방법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구토를 유도하는 방법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 유의를 해 두셔야겠고요. 주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삼키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이들이 삼키는 것들의 이물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던져서 깨진 조각 같은 것들을 먹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집안에 굴러다니는 동전이나 건전지 또는 자석 장난감, 그 촉감놀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이나 네. 나사, 머리핀까지도 삼키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동전부터 머리핀, 나사 등등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종류별로 어떤 손상을 일으키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전 삼킴 굉장히 흔하다고 하셨는데 동전을 삼켰을 때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동전 삼킴은 예전에는 굉장히 흔했고요. 최근에는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줄다 보니까 삼킴 사고 자체가 줄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동전 삼킴 자체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적고요. 이게 어딘가에 끼어 있을 때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주로는 식도에 끼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침을 흘리거나 뭔가 삼킬 때 많이 보채거나 기침을 하거나 토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식도나 위에 있을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거나 경과 관찰하면 대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다가 소장에 끼어서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네. 수술적으로 제거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전이 목에 걸렸을 때 사진도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이 사진은 동전이 목에 걸렸을 때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엑스레이로 동전은 이렇게 하얗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까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고요. 밑에 있는 사진들은 내시경으로 식도에 끼어 있는 동전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전 같은 경우에 식도에 끼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큰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내시경적으로 제거를 한 후에 큰 문제 없이 잘 회복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사진처럼 끼인 정도면 혹시 하임리법으로도 배출이 가능한 정도인가요? 아마 이거는 식도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하임리법으로는 제거가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동전과 마찬가지로 또 그 모양이 비슷하지만 삼켰을 경우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장난감이나 소형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건전지인데요. 단추형 건전지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단추형 건전지를 삼키고 오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한 만 18개월 남아가 최근에 밥을 먹을 때 울고 보채고 미열이 있어서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목에 뭐가 보여가지고 내원을 한 경우고요. 보호자에게 자세히 물었을 때에는 최근에 아이 장난감에서 갑자기 건전지가 사라져서 다시 끼워 넣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단추형 전지는 삼키게 되면 왜 위험한가요? 단추형 전지는 모양과 크기는 동전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식도에 끼어서 눌렸을 때 점막을 누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도에 끼어 있으면서 건전지 전류가 흐르게 돼서 점막에 화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굉장히 주의하고 빠르게 처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물이고요. 식도 내에 정체해 있을 때에는 4시간 이내에도 점막 화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삼킨 시점을 부모님이 모르는 경우에 특히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도에 단추형 전지가 끼어 있을 경우에는 구토나 연화곤란, 그리고 침을 흘리거나 가슴 쪽을 조금 불편해하는 증상들을 보일 수 있고요. 음식을 삼켰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라면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지를 실제로 삼켰을 때 모습도 확인할 수 있나요? 엑스레이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엑스레이 모습을 보면 목에 끼어 있는 모습이 마치 아까 보았던 동전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인데 네. 자세히 보면 동전과 다르게 링이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삼켰는지 모를 때 이게 동전인지 전지인지 모를 때 이 2개의 링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단추형 전지인지 동전인지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합병증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합병증에는 이게 식도에서 전류가 흐르고 점막 화상이 일어나면서 식도 자체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는 식도 바로 뒤에 있는 기도와 새끼리 생기는 경우, 가장 심각하게는 식도와 그 뒤에 있는 대동맥 사이에 새끼리 생기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급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수술이라든지 처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성대 마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나요? 결국에는 기도와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식도 기관로가 일어나는 경우에 기도 쪽까지 점막 화상을 일으키면서 성대 마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단추형 전지가 몸속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단추형 전지가 식도에 있을 경우를 저희가 가장 급하게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단추형 전지가 식도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점막 화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기도나
대동맥이나 주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제거 후에 그냥 경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식도 손상과 또 주변 조직 사이에 손상이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CT나 또 추가적인 내시경이나 또 조영제를 삼켜서 식도를 벗어나서 새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하고 그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나 소장의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증상이 없고 2cm 이하의 소형 전지이거나 또 5세 이상의 큰 화나일 경우 또 삼킨 지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대변으로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과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단추형 전지가 48시간 이상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위치가 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에 손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석이 여러 개 들어갔을 때 이만큼 큰 위험성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당황해 하시지는 않나요? 굉장히 많이 당황해 하시고요. 그 자석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아 이물 삼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소아 이물 삼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들은 주로 장난감을 비롯해 건전지, 동전, 자석 등 주로 작고 먹음직스럽게 생긴 이물질을 입에 넣는다. 증상 없이 이물이 소장과 대장을 넘어 배설물과 같이 배출되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날카로운 물건이나 건전지, 자석 등은 삼켰을 때 중대한 손상을 일으킬 만큼 위험성이 커서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아이가 자석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거를 좀 삼킨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기는 혹시 몇 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 20개월 된 남아아이예요. 혹시 그 가지고 놀던 자석 장난감 사진 찍어 오신 게 있을까요? 네, 찍어온 게 이렇게 생긴 자석 장난감이에요. 그러면 혹시 아기가 불편해하는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배를 아파하거나 열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증상 같은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요. 네, 밥도 잘 먹었어요. 아이가 자석을 2개 이상 삼켰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떨어져 있던 두 자석이 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끼어 있는 장이 썩거나 장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우선 자석을 삼킨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자석 5개 정도가 확인이 되었고요. 엑스레이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우선은 입원을 해서 이 자석이 이동하는지를 볼 예정이고요. 만약에 자석이 이동하지 않거나 또는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자석 같은 경우는 배 안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이물이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아 이물 삼킴이 의심되면 X선 검사를 통해 이물질의 대략적인 위치와 크기, 모양을 확인한다. 동전이나 건전지, 금속성 이물질은 X선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이나 유리, 나무 등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CT 검사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고 식도나 장 천공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30개월 남자아이인데요. 애가 블록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그거를 아마 삼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블록 장난감 크기나 형태는 어떨까요? 크기는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고요. 그렇게 뾰족하지도 않고 이렇게 둥근 형태입니다. 아기가 특별하게 불편해하는 증상은 없나요? 배를 아파하거나 열이 나거나 토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특별히 애가 불편해하는 증상은 없고요. 아무래도 플라스틱을 먹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아이가 이물질을 삼키면 구토나 연하곤란, 침 흘림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만약 삼킨 이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면 호흡곤란이나 기침, 청색증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약 50%가량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아이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삼키고 온 아이입니다. 플라스틱은 엑스레이에서 관찰되지는 않지만 혹시나 장 폐색이나 장 천공 같은 합병증이 일어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이상 소견이 없었고 증상이 없었던 아이로 대변을 통해서 장난감이 배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외래에서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경과 관찰 중에 복통이 있거나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는 이 장난감 조각으로 인해서 소장에 손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 내원하실 것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물 삼킴의 치료는 이물질의 종류와 크기,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단초형 전지나 2개 이상의 자석을 삼킨 경우에는 즉시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하며 24시간 이상 식도에 정체된 이물질도 증상과 상관없이 제거해야 한다. 이물질이 내시경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날카로운 이물질이 소장이나 대장에 있을 때는 수술로 제거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이물 삼킴 사고에서는 대변을 통해 이물이 배출이 될 수 있지만 아주 소수, 한 1% 정도의 환자에서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환자들에서는 또 수술 후 여러 가지 합병증들로 인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석 장난감이나 버튼형 건전지, 워터비즈와 같은 물질들은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삼킨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판단을 하고 그것이 아이에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빨리 내원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물 삼킴 사고는 대부분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 아이들에게 발생한다. 이물을 삼켰다고 의심될 때는 집에서 구토를 시키기보다는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전지나 자석, 뾰족한 물건은 아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소아 이물 삼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이 흔하게 삼키는 물건들 짚어볼 텐데요. 아이들 장난감이나 교구 중에 자석이 들어간 물건도 참 많잖아요. 자석을 삼키는 아이들도 많다고요? 네, 자석을 삼키고 오는 아이들이 저에게 오게 되는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흔한 케이스에 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 장난감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자석을 어떻게 삼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 교구 중에 지름이 한 5mm, 3mm 정도 되면서 굉장히 알록달록한 모습을 가진 자석 장난감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를 삼키고 오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자석을 삼켰을 때 이게 왜 위험한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석 하나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하나를 삼켰을 때에는. 근데 여러 개를 삼켰을 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장에 여러 개의 자석들이 위치하면서 자성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서로 인접한 소장이 달라붙게 만들면서 장 천공이라든지 장이 막히게 한다거나 또는 장 사이에 샛길, 누공이 생기게 하면서 열이라든지 복통, 구토,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단일 자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고 동그란 구슬을 삼킨 거와 다름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대부분 자연 배출이 가능해서 하루 이틀 간격으로 복부 엑스레이 보면서 자석이 움직이는지 관찰을 하고 잘 움직이고 배출될 것 같으면 특별한 처치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단일 자석이면 그나마 덜 위험한데 여러 개면 확실히 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소장 안에서 자성으로 인해서 자석들이 서로 달라붙고 그 사이에 소장 벽이 끼면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수의 자석이라도 위나 식도에 위치하고 있고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빨리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개 이상의 자석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달라붙어서 장이 구멍이 나거나 그 사이에 누공, 샛길이 발생해서 복통이나 발열 등 복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소장이 위치해 있고 무증상이면 입원해서 6시간이나 12시간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봅니다. 네. 혹시 위치가 이동을 하는 것 같으면 경과를 보는데요. 만약에 위치에 이동이 없거나
발열, 복통 등 복막염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석으로 인한 장 천공 등이 발생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지난 6월에 자석을 무려 33개를 삼켜서 병원을 찾은 아이가 있다고요? 네, 대부분 그렇게 많이 삼켜서 오고요. 그 이후에도 35개 삼킨 아이가 한 명 또 와서 네. 수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혹시 몇 살 정도 되는 아이인가요? 두 케이스 모두 20개월에서 25개월 사이 되는 남자 아이들이었고요. 네. 두 케이스 모두 엄마가 자석을 삼킨 거를 관찰하지는 못한 상태였고 발열이 있고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뭐가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저에게 왔던 환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엑스레이 상에서 자석이 여러 개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자석이 여러 개일 경우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자석도 동전이나 건전지와 마찬가지로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동그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안쪽에 이렇게 또아리를 튼 것처럼 꼬여 있는 게 다 자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경우에는 증상은 어땠나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복통을 주로 왔고요. 약간의 미열도 함께 있었고 그렇게 왔습니다. 작은 몸 안에 33개의 자석이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도 않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됐나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우선은 자석의 위치를 찾았고 찾은 후에는 조금 더 개복을 해서 자석을 제거한 후에 자석으로 인해 손상된 소장들이 좀 있어서 소장을 일부 절제하고서 수술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다수의 자석을 삼킨 환자 외에도 혹시 교수님께서 치료하셨던 환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을까요? 대부분 저에게 오는 아이들은 자석을 삼킨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도 굉장히 많은 자석을 삼켰다고 생각을 해서 놀라웠는데 네. 이 일로부터 한 2, 3개월 후에 더 많은 자석을 삼킨 아이가 와서 그 아이를 수술하면서 환자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자석이 또 아이들의 장난감에 많은데 이 장난감을 고르거나 아이들이 놀게 할 때 부모님으로서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 좀 주의해야 할까요? 이 자석 장난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판매하는 그 정보들을 살펴보았을 때 만 14세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그 자석 장난감을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8살인데 사주었다, 6살 아들 사주었는데 재밌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주의사항을 제대로 읽지 않고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또 그런 아이들을 사주었을 때 그 아이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도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 주로는 그런 친구들이 먹고 오기 때문에 장난감을 사줄 때 거기에 설명서에 적혀 있는 주의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자석 외에도 요즘 장난감 중에 개구리 알이라고 하죠. 이 워터비즈, 이렇게 물에 담으면 좀 더 부푸는 그런 장난감도 있는데 이걸 삼키는 아이들도 많다고요. 네, 이거는 워터비즈라고도 하고 수정토라고도 하고 개구리알이라고도 하는 장난감입니다. 네.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분을 키우면서도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아주 작은 구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강력하게 수분을 흡수하는 물체이고요. 쉽게 위랑 식도는 통과를 하는데 소장에 도착해서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크기가 매우 커지면서 소장을 막아서 구토나 복통,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워터비즈가 장폐색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워터비즈를 삼켰을 경우에 우선은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는데 워터비즈는 앞서 소개해드린 자석이나 동전 같은 이물질과 다르게 복부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입니다. 네. 초음파나 CT로도 이 워터비즈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물질이고요. 워터비즈가 이미 물을 흡수해서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씹어 삼킨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해도 충분합니다. 네. 하지만 워터비즈가 팽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삼켰을 경우에는 좀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위 내에서 그런 상태로 발견된 경우에는 내시경을 시도해서 제거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장으로 넘어간 게 의심되는 경우에 증상이 없으면 우선은 입원을 해서 엑스레이에서 장폐색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경과 관찰을 해볼 수 있지만
복부 팽만이나 구토 등의 장폐색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워터비즈가 왜 엑스레이에서 잘 관찰이 안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옆에 있는 이 워터비즈 쪼개져 있는 모습인데 꺼내면서 쪼개진 모습이고 네. 이 워터비즈를 삼키고 온 아이의 모습인데요. 엑스레이에서는 그 어떤 이물질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금속 물질을 판단하기에는 좋지만 물을 잔뜩 흡수하고 있는 이물질의 경우에는 몸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레이에서는 워터비즈는 볼 수 없고 장이 막혀 있는 소견들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워터비즈가 동그란 형태로 몸에 들어갔을 때랑 왼쪽 사진처럼 조금 쪼개진 상태로 들어갔을 때도 좀 다를까요? 쪼개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요. 원형을 유지하면서 장 안으로 들어가서 팽창되었을 때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워터비즈 외에도 또 소아 이물 삼킴의 실제 사례들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한 가지 사례를 더 준비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가장 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드문데 만 14개월 남아가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거를 가지고 놀던 도중에 팍 소리가 나서 보호자가 뒤돌아봤더니 장난감이 바닥에 깨져 있고 아이는 입을 오물거리고 있고 사실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호자분이 이제 플라스틱 장난감 조각을 삼킨 것 같아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날카롭고 뾰족한 장난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또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아이들 손에 안 닿게 조심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최근에는 여러 안전 사항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장난감들이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던지면서 깨지고 그것이 뾰족해지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모습을 잘 관찰해 주시고 보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물질 종류를 보니까 이쑤시개, 머리핀 이런 것도 삼킴 사례가 있나 봐요. 네, 이런 이물질들도 삼킴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바늘이나 나사, 이쑤시개, 닭뼈 같은 것들도 있고요. 부러진 장난감 조각이 제일 흔한 것 같습니다. 머리핀이나 칫솔, 이쑤시개 같이 조금 더 크고 뾰족한 물질들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경학적이거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 아이들에게서 간혹 발견이 됩니다. 너무나도 위험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검사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대부분은 먼저는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큰 아이들일 경우에는 CT까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금속이 아닐 경우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검사만을 가지고 이물을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를 확신하지는 않고요. 또한 이물의 특성에 따라서 장에 손상을 입힐 물질을 삼켰는지 또 쉽게 통과해서 자연 배출될 수 있는 물질을 삼켰는지에 따라서 CT까지 진행할지 말지도 결정을 하게 되고 치료 방법도 그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진으로도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이가 나사를 가지고 놀다가 나사 개수가 하나 달라져가지고 병원에 내원해서 촬영을 하게 된 사진인데 아이가 작은 나사를 하나 삼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엑스레이에서는 이런 금속 물질 같은 경우는 잘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이거는 크기와 길이상 아이의 소장을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한 사진입니다. 그러면 삼킨 나사가 소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안에 있을 경우에는 우선 내시경적으로 제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이에게 증상이 없다면 경과를 우선은 보게 됩니다. 입원을 해서 엑스레이를 매일매일 찍으면서 소장 안에 있는 나사 이물질이 이동을 하는지 보게 되고요. 만약에 이동이 없거나 또는 이 뾰족한 물질로 인해서 장에 손상이 일어났다는 증거, 열이 있거나 복통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뾰족한 물질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드물게 이제 신경학적이거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인 친구들에서 이렇게 큰 헤어핀 같은 것들을 삼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봐도 아시겠지만 장을 통과하지 못할 것처럼 생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바로 수술을 들어가서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뾰족한 이물질을 삼켰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자연 배출 가능한 조각일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합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나 또는 도자기 조각 같은 것도 삼키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자연 배출 가능할 만한 크기라면 경과 관찰을 통해 대변을 통해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식도나 위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제거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소장이나 대장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동이 없고 또는 복통이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소아 이물 삼킴으로 치료를 했을 때 후유증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어떤 편인가요? 크게 후유증이 남지는 않는 편입니다. 사실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주고 지저분해져 있는 배 속을 깨끗이 해주고서 수술하고 나오면 특별히 성장이나 발달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장천공 같은 거는 다시 구멍을 꿰매어주는 수술을 하잖아요. 이 경우에도 뭐 나중에 다른 질환에 조금 더 취약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뾰족한 물질을 삼켜서 장 천공이 된 경우에는 구멍난 부분을 꿰매주거나 또는 소장의 손상이 클 경우에 넓을 경우에는 그 소장을 일부 절제하고 다시 이어주는 수술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수술 자체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은 조금 적은 편이고요. 모든 복부 수술에 있어서는 수술을 하고서 장 유착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합병증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소아 이물 삼킴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정리해 주실까요? 네, 소아 이물 삼킴 사고에 있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점을 4가지 준비하였는데요. 아이가 무엇을 삼켰다고 해서 그것을 빼내기 위해 구토를 유도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고요. 병원에 내원해서 삼킨 이물의 위치와 종류를 파악하고 수술 이외에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사주시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위험하지는 않은지 잘 관찰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이물을 삼키고 왔다고 해서 보호자를 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무엇을 삼키고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함께 조금 더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삼켜도 불안하다면 반드시 119에 전화를 하거나 병원을 내원하는 게 꼭 필요하겠네요. 네, 병원을 내원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작은 조각일 경우에는 응급실까지 오실 필요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한 이물질들, 단추형 전지라든지 자석, 워터비즈 같은 물질들을 삼켰을 경우에는 응급실에라도 빨리 내원하셔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아 이물 삼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질문입니다. 이물질을 삼켰을 경우 음료나 음식을 먹여서 내려보낸다. 오일까 X일까요? X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에 뭐가 걸렸을 때 밥을 먹어서 내려보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아이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물을 삼켰는지에 따라서 응급 시술이나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금식인 상태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네. 하지만 뭔가 삼킨 것을 내려보내려고 음식이나 음료를 주었을 때 치료가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먹이지 않으시고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입니다. 이물질을 삼키면 무조건 대변으로 나온다. 이건 오일까 X일까요? X입니다. 작고 동그란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변으로 나옵니다. 80~90% 정도는 대변으로 자연 배출이 되는데요. 뾰족하거나 큰 물질, 자석같이 서로 달라붙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변 배출만을 기다리지는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물질을 삼켰을 때 입에 손가락을 넣어서 억지로라도 빼내야 한다. 오일까 X일까요? X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중요하게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구토를 유도하다가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더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점막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고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으로 모든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왜일까 X일까요? 이것도 X입니다. 대부분의 이물 삼킴 사고에 있어서 금속 물질은 엑스레이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플라스틱이나 또는 워터비즈 같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물질의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의료진이 치료 방향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이의 증상이 이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토하거나 발열이 있거나 복통이 있을 경우에는 이물의 위치를 알지 못하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입니다. 단추형 전지를 삼켰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꼭 119에 전화를 하셔서 소아내시경과 소아외과가 있는 병원을 찾아보시고 최대한 빨리 그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단추형 전지에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 위치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위치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치료 방향을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빼내는 것이 추후에 합병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아 이물 삼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구슬을 삼킨 것 같은데 먹는 것도 잘 먹고 잘 노는데 지켜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지켜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구슬을 그것만 삼킨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중이라면 응급실까지 내원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 다음 날이라도 소아과에 내원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게 좋고요. 아마 그렇게 소아과에 내원을 하더라도 아이가 잘 먹고 잘 논다면 경과 관찰을 하라는 설명을 들으실 거고 대변을 통해서 구슬이 나오는지 확인하라는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구슬만 삼켰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가 뭔가를 삼킨 것 같으면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먹지 않고 검사를 하는 것이 추후에 치료를 늦추지 않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뭘 먹이지 않고 내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소아 이물 삼킴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아 이물 삼킴은 네모다. 요약하시면요. 소아 이물 삼킴은 예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물 삼킴 사고가 있을 때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물 삼킴 사고를 설명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아시고 아이들을 키울 때 삼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저에게 오는 환자가 줄어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위험한지 잘 모르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오히려 삼키지 않는지 자세히 봐야 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모님은 24시간 CCTV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보아주신다고 하더라도 삼킴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고 삼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아 이물 삼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소아외과 연희진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동으로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물리치료사 승호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팔을 옆으로 들거나 머리를 감으시거나 옷을 벗을 때 혹은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가 찌릿한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견봉화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전에 내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테스트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 이름은 호킨스 케네디 검사고요. 검사하고자 하는 어깨에 팔을 90도 정도 올려주시고 팔꿈치도 90도 구부려 주신 자세로 시작할 겁니다. 그 이후
반대쪽 팔로 팔꿈치 아래쪽을 받쳐주시고 어깨를 내회전 시켰을 때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양성 반응입니다. 두 번째 검사는 페인풀 아크 테스트인데요. 먼저 양팔을 몸에 붙여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양팔을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양성 반응의 각도는 60도에서 120도 사이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통증을 느끼셨다라고 하면 양성 반응입니다. 세 번째 검사는 극하근 테스트입니다. 먼저 평가하고자 하는 팔의 팔꿈치를 90도 정도 구부려 주시고 동작은 바깥으로 돌리는 동작을 해줄 건데요. 이때 반대쪽 손으로 손등의 바깥쪽을 지지해서 저항을 줄 겁니다.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힘을 줬을 때 통증이 발생하거나 돌리려고 했는데 근력의 약화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양성 반응입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세 가지 테스트에서 2개나 3가지 반응이 양성 반응이 나타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이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시 한 가지 반응이 양성 반응이라고 하시거나 애매한 반응이다라고 느끼셨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은 이후 내 상태를 정확히 체크한 이후에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운동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벽 걷기 운동입니다. 먼저 벽을 본 자세에서 시작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해를 돕고자 약간 사선 방향으로 서 있겠습니다. 운동하고자 하는 팔을 벽에 올려주시고 벽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듯이 올라가실 수 있을 만큼까지만 올라갔다가 천천히 다시 벽을 따라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걷는 모양을 하듯이 올라가셔도 괜찮고 요게 힘드시면 그냥 벽을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내려오실 때도 마찬가지 천천히 뒷걸음질 치듯이 내려오셔도 좋지만 벽을 따라서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오셔도 좋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범위를 더 많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승모근을 써서 어깨를 으쓱 올린다거나 혹은 몸을 틀어서 이렇게 팔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2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펜듈럼 엑서사이즈, 진자 운동인데요. 먼저 의자 등받이 위에 한 손을 올려주시고 운동하고자 하는 어깨는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깨에 힘을 빼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팔이 덜렁덜렁거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힘을 좀 빼주셔야 됩니다. 어깨를 늘어뜨린 상태에서 어깨의 힘을 이용해서 팔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팔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은 앞뒤, 좌우, 원을 그리는 방법으로 진행될 거고요. 각 동작마다 30초 정도씩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외회전 강화 운동입니다. 집에 수건 하나씩들은 가지고 계시죠? 이 수건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볼 건데요. 먼저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수건 하나를 개서 옆구리에 받쳐줄 겁니다. 그 상태로 팔꿈치는 90도 구부려 주시고요. 이후에 천천히 어깨를 외회전 시켜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힘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면 팔을 뒤로 당기는 힘을
쓰거나 혹은 내 몸통이 돌아가면서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과 팔꿈치는 정확히 고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어깨만 외회전 시켜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반복하시고 2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어깨 통증이라도 방치되면 심한 염증이나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테스트와 운동을 통해서 어깨 건강 스스로 지켜보시고요.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신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운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